안녕하십니까, 유용훈입니다. 엊그제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을 정격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4차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죠. 이에 따라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등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수준 안보 문서인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사실 이 문서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통일, 국방 이런 안보와 관련된 그 각종 철학이라든지 정책의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은 그다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밀담 시간에는 이러한 안보의 중요한 안보가 요동치는 이러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서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에도 몇 번 모셨던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한 명칭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국방부 이렇게 쭉 20여 년 전부터 담당하면서 미국사를 보면 좀 부러운 점이 있었는데, 미국은 보면 NSS라고 그러나요? 이제 국가안보 전략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군사 전략, 예. 그리고 뭐 4개년 주기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국가 전략부터 소위 얘기하는 대전략부터 군사 전략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단계별로 조율된 문서들이 발간이 되고, 이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국가안보 전략서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역대 정권이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국가안보 전략서라는 게 어떤 성격의 문서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외교 안보 전략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최상위 문서로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전략 지침을 각 부처에다가 하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교 안보 최상위 문서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국가안보 전략서와 같은 개념에서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각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외교 전략을 만들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국방 전략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군사 기획까지 만드는데 시스템 자체는 사실 비슷합니다.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가 나온다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그리고 내셔널 밀리터리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외교 같은 경우에도 내셔널 디플로마틱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그러한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을 각 부처 차원에서 이행하는 거죠.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정합성 있게 잘 짜여져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2003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오긴 2004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국방 차원에서는 사실은 국방 기본 정책서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방 기본 정책서가 더 역사는 오래되지만 아무튼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발간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합참에도 조인트 밀리터리 스트레이트지 그게 나와서 우리가 거기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만드는 과정이 이 정합성이 많이 떨어져요. 아직도 우리가 10여 년간 발전을 시켜왔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체계성 있게 작성을 함으로써 이렇게 국가안보 전략 체계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국방과 관련해서 보면은 문서가 좀 너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기본 정책서가 있고 그 정책서에 각종 부록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합참 그 군사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말고도 또 국방개혁으로 해서 국방개혁 2.0이 나오죠. 그리고 뭐 예산 차원에서 중기 국방계획 나오는 건 당연한데, 아무튼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해서 상위 지침을 받고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태워지는 일련의 과정이 많이 발전은 해왔지만 아직도 많이 가야 될 길이 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주 기본적인 이제 의문인데, 궁금증인데,
이게 군사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 전략의 국가 대전 틀내에서 조율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게 부처의 이게 벽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강하고 이번 같은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나오는 시기가 너무 늦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발했잖아요. 그럼 2018년 초에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각 부처에서 이렇게 그 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비밀 문서가 있고 공개 문서가 있습니다. 비밀 문서는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남북 대화하면서 이 지침이 약간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보다 대화에 어떻게 보면 친화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작성한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한번 흔들린 거죠, 지침이. 그러니까 이게 하위 문서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러한 지침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 어차피 뭐 지금 이제 와서 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앞으로 나오는 문서는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 잘 맞춰서 내용의 정합성을 잘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뭐 다음 정부에서도 조금 더 이 문제 의식을 갖고 정부 출범 첫 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에 취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해에 이 문서를 만든 거예요. 아무튼 그런 노력을 조금 더 배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됐으니까 노무현,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이제 정권의 정부의 안보전략서 나온 건데 총론적으로 이 전 정권, 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보수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군사 대비 태세 이거를 강조하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나 과거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목차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지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이렇게 국가안보전략서의 목차를 보면은요, 안보 환경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과제가 있죠. 구체적 과제의 첫 번째로 뭐가 나오면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튼튼한 국방 하에서 외교 전략이나 기타 통일 전략을 전개한다 이런 개념에서 작성이 된 거죠. 국방 비중이 높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비핵 협상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강조하죠. 제일 먼저 그게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국방에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남북 관계를 나오고 이제 세 번째에서 국방이 나오죠. 이 점은 또 노무현 정부하고도 틀려요. 노무현 정부는 처음에 비핵하고 평화 체제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국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했는데 남북 관계와 국방의 순서를 또 바꾼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국방이 조금 더 후순위로 밀렸다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뭐 내용만 좋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우선순위의 인식이 이런 안보전략 지침에 반영됐다는 것은 결국 그 안보전략의 내용 자체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선순위를 보니까 지금 그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 과거에는 이제 완전한 북핵 폐기 뭐 이런 용어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비핵화, 또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걸로 내용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드는 의문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사실 북한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용어 아닙니까? 쓰는 용어고. 그런 면에서 좀 뭐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완전한 북핵 폐기는 물론 지금도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 관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여기 무조건 이거는 달성해야 될 목표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약해진 거 아닌가? 네,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는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간 생각해왔던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고 북한이 그간 주장해왔던 조선반도 비핵화, 그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해구산을 철폐시키고 주한미군이 철수된 조건 하에서 자신들의 핵을 내려놓겠다. 근데 그 핵은 사실 그때 가서 내려놓는지 안 내려놓는지는 누가 결정해요? 북한이 결정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절대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개념인데 이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 국가안보전략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됐는데요. 역시 비교해 보면은 잘 나타나요. 박근혜 정부의 그 국가안보전략서의 핵 부분은
북핵 불용입니다. 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 구체적인 전략도 나와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타이틀 자체가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평화적 접근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재라든가 압박이라는 거는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핏 봤는데 압박이라는 표현을 못 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그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북핵을 반드시 폐기시켜야겠다 하는 북핵 폐기가 강조돼 있는데 이번에는 폐기가 아니라 그냥 비핵화라고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인 용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핵화 정책의 방향성을 약간 희석시켰다?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비핵화 개념도 한박화 비핵화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향점에서 이게 약간 너무 완화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예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17년 12월에 나온 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중국에 대해서 수정주의 국가다. 경쟁자다. 방향성을 확실히 지적을 해요. 그리고 뭐 테러 위협이라든가 뭐 그런 위협이 있으면 그것도 위협이다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접근을 하죠. 물론 우리가 미국처럼 강대국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화는 생각해야 되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히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북핵 불용, 북한의 핵은 용인할 수 없다. 그걸 위해서 나아간다. 이런 부분을 왜 뭘 못합니까? 그거는 사실은 우리 정부로서는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들어갔다면 지금 정부의 비핵화 의지에서 의심하는 말이 많이 약해질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걸 보면서 눈에 띈 게 이 군비 통제라는 단어인데 우리 이제 흔히 쓰는 이제 군축이 이제 전문용어 군비 통제 이제 가까운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군비 통제 이 용어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거기에 대한 그 서술한 분량이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도 그렇게 군비 통제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는요. 그 부분이 아주 그냥 한두 줄밖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대신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를 같이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뭐 그 결과가 저기 아니겠습니까? 그 판문점 선언 부속 합의서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있었던 노플라이 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군비 통제 일반 원칙도 깨는 너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쉽게 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1조 1항에 있는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부분 이거 앞으로 우리 군사력 건설에 계속 발목 잡을 겁니다. 그제 말씀해 죄송한데 그거를 제가 초기에부터 그렇죠. 이거는 진짜 문제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이제 칼럼 쓰면서 그렇게 했어요. 북한이 지금 우리 이 한미연합 훈련뿐 아니고 전력증강 계획도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걸 쓰는 데 있어서 보검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보검 아닙니까? 지금 보검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정말로 유영현 기자님이 그 문제 제기를 국내 언론 중에 가장 먼저 제시를 하셨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가동했다. 북한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목소리 안 들어주잖아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기들 비핵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북한하고 합의를 할 때는 그 파급 효과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익에 실현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시간에 쫓겨서 그랬는지 이런 부분을 덥석 받았다. 일부에서는 그래요. 야, 90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왜 문제 삼냐? 근데 그때 북한에 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은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은요. 한미동맹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우리가 열세로 돌아섰어요. 핵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재래식 첨단 군사 능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걸 너무 쉽게 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 90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 그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것과 똑같다고 해서 별게 아니라고 하는 인식은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축, 군비 통제 관련해서 보통 3단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 그리고 운용적 군비 통제, 구조적 군비 통제. 운용적 군비 통제는 예를 들어 뭐 전방 배치된 부대를 뒤로 좀 뺀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구조적 군비 통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군축이죠. 그러니까 병력과 장비 숫자를 줄인다든지 뭐 그런 건데
이번에 그 국가안보 전략서 보면 구조적 군비 통제까지 쫙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이 전문가들 또 이제 우리 냉전 시절의 군축 경험 이런 걸 비춰보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기본합의서 기본 9.19 군사합의서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초보적인 운용적 군비 통제 정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진도를 나가려면 사실은 그 상당한 신뢰가 쌓여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아 이제 군축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착시 현상을 만드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 구조적 군비 통제는요. 북한의 핵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하지 않으면 결국 한국의 손실입니다. 저기에 핵 전력이 있으면은 재래식 전력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 핵을 갖다가 숨겨놓은 상태에서 구조적 군비 통제하자 결국 한국에 아까는 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했지만 손발을 다 묶는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거기까지 갈 수 없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포함시켜서 자꾸 마치 평화가 다 찾아온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 신뢰 구축과 운영적 군비 통제 초기 방안이 이번에 판문점 그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거기에 담겨 있는데 노플라이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앞당겨서 담은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신뢰 구축이 있은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바로 합의문에 넣어가지고서는 결국 우리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한 잘못된 합의를 한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이제 비행금지구역 관련해서 군비 통제의 기본 원칙에도 입의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에서 일이 된다고 상호 신뢰 구축을 하기 때문에요. 상호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뭐 오픈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특정 지역에 진입할 경우 상대방에 통보하는 게 우선적인 절차인 거죠. 근데 그러한 신뢰 구축 조치 없이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안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진전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장점을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은 잘못된 합의다. 북한 같은 경우 핵 협상하는 거 보세요. 살람이라고 하듯이 자르고 잘라서 자기들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마치 막 곳간에서 꺼내주듯이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 군비 통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검증 아닙니까? 상대방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도 제대로 이행하는지 우리가 필요할 경우는 뭐 UAV를 무인기를 날리든 뭐든 직접 사람이 가서 보든 그게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비행금지구역도 그렇고 소위 이제 서해 NLL 중심으로 한 그 완충수역, 그렇죠. 완충구역의 문제도 우리가 NLL이 뭐 대칭 똑같이 남북 똑같은 그 등거리로 완충수역이 설정된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더 양보했다고 그러니까 북한은 황해도 내륙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내륙에서 정말 포를 쏘는지 안 쏘는지 지금 확인하는 그리고요 그 말은 사실상 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요 모든 그 외교 문서는 남북 관계도 결국엔 같은 원리가 적용되니까 그 원칙은 문서에 써져 있는 대로예요. 근데 그 완충수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문서에 뭐로 시작하냐면은 서해 해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해상에서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륙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해서 합의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서해 지역에서는 그렇죠. 문서를 그렇게 썼으면 내륙도 포함된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합의는 서해 해상으로 합의해놓고 내륙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북한 애들이 코웃음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어 관련해서 처음에 국방부에서 얘기할 때 완충 수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게 형평성 논란이 되니까 완충 구역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대목이 있는데 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빨리 해소가 되고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방송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또 질문도 주셨는데요. 몇 분 질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문정부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평화 봉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문 같습니다. 예, 뭐 추구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정부도 뭐 북한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어제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뭐 제재 완화 조건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추구하는 게 뭐 핵보유의 북한과 평화공존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에 끌려가는 협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질문해 주신 것처럼 핵보유의 북한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 협상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은 비핵화 협상,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동결 협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자기 말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제조하지도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동결 상태에서 제재가 해제되면 그리고 뭐 장거리 미사일 정도 미국에 주면 미국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과거처럼 세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불용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양보할 수 없는 거는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한미동맹 튼튼하게 있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한미동맹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북한 핵무기를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꼼꼼히 따지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멈출 때는 우리 스스로 멈춰야 돼요. 그래서 북한을 확실히 비핵화시키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 후대에게 커다란 안보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대에 죄를 짓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이제 질문인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정책 옵션은 전쟁 불사의 압박인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 옵션일까요? 이런 질문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전쟁 불사의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때릴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와 실제로 때리는 거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요, 사실은 북한의 핵을 보유하도록 만드는 흑백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 불가능하냐? 가능해요. 왜냐? 모든 시설, 그러니까 원자로 해체하는데 10년 걸려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해서 야 이거 가능하겠느냐? 북한에 있는 핵 과학자 다 어떻게 뭐 자리 알아봐주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을 하면 되냐면은 핵물질에 집중하면 돼요.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의 총량을 파악하고 그래서 폐기하고 이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파기하면 비핵화는 충분히 실현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냐? 거기에 검증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 북한에 검증할 때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관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순 시설에 와서 제대로 부셔졌는지 확인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파괴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가서 어떻게 가동됐는지 시료 채취, 샘플링을 해야 돼요. 이 샘플링을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얼마나 가동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북한이 핵물질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냐? 웬만하면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계리처럼 일방적으로 그렇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거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의 비핵화 핵물질에 집중하면 1,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군사적 옵션 그것도요. 우리가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뭐냐? 북한이 핵을 보유했어요. 그럼 북한에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레짐 체인지냐 핵 보유냐 이렇게 됐어요. 너 핵을 보유하면은 우리가 너의 레짐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니까 군사적 긴장을 고조해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겠다 하는 접근을 했는데요. 이제는 북한이 핵도 보유했고 우리가 군사적 긴장을 너무 고조시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권이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철저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요. 이제 논리를 바꿔야 돼요. 너의 핵 보유냐, 너의 경제냐. 그래서 너희들이 핵을 보유한다면은 너의 경제적 미래는 없다. 이거를 확실히 각인시켜줘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재 유지예요. 근데 우리 정부가 왠지인지 북한 제재에 대해서 너무 유연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일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떻게 협상 레버리지를 스스로 걸어다 차려고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 뭐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바로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거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보유로 가요. 네. 최소한 북한이 동결은 누구나도 이렇게 협상을 해도 따낼 수 있는 쪽으로 가요. 따라서 그 전에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개념에 우리가 동의를 해내야 돼요. 이 비핵화 개념도 작년부터 그렇게 확인하라고 했는데 확인 안 하다가 지금은 통일부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 말 다르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개념 확실히 하고 그리고 그 체제 하에서 북한의 핵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증을 하는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점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옵션 관련해서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시각이 엇갈리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그 대대적인 어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예방 타격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북한 핵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걸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려한 것도 대대적인 타격보다는 상징적으로 한두 군데 때려서 김정은을 하여금 겁을 먹고 협상에 나오게 하려는 이른바 코피 전략. 이제 그게 이제 유력하게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코피 전략의 경우는 그야말로 겁주는 거지 그 자체가 비핵화를 달성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군사 옵션보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이런 강한 경제 제재,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훨씬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제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저는 그분 말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예, 저도 동의하고요. 자, 과거 한 3, 4년을 돌이켜 보세요. 북한이요, 저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2016년과 2017년에 다른 때 하면은 북한이 주로 핵실험은 3년마다 해왔어요. 기술적 발전을 테스트해서 3년마다 했는데 2016년, 17년, 2년 사이에 3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핵 능력은 고도화됐겠죠. 하지만 제재 수준이 정말 높아졌어요. 특히 안보리 결의 2371, 2375, 2397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모두 2017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어요. 이 3개의 제재로 2017년 12월에는요. 북한 경제를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가 묶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협상력이 가장 높았을 때였잖아요. 그럼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비핵화 개념부터 비핵화 로드맵 어떻게 비핵화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협상을 해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고 풀어줬으면 그 당시엔 북한이 그런 제재를 받았으면 자기 체제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핵화 개념 확인했습니까? 안 했어요. 비핵화 로드맵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북한이 오히려 자유롭게 한국과 중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국에게 한 말 다르고 중국에게 한 말 다르고 미국에게 한 말 달라요. 우리가 미국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한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협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은? 한국 정부를 불신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한편에서는 뭐 평화가 오니까 좋지 않냐 그렇지만 제대로 된 평화로 가고 있는 자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의 안보니까. 이건 남의 안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가 뭐 겉으로는 상당히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는 이게 북한의 핵보유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안고 지금이라도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안보전략서에 보면 이제 그동안 비핵화 진척 문제하고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게 이제 순서가 이제 뒤엉킨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공식적으로 정리를 했죠. 물론 그 전에 대통령이나 뭐 장관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비핵화 완료 평화협정의 경우는 비핵화 완료 단계에서 체결하는 쪽으로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평화협정이나 앞서 말씀하신 종전선언은요. 우리의 시각과 달리 북한의 시각에서는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에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북한의 논리가 그거예요. 자기들이 핵 개발하는 논리도 그렇고 대결구도 있는 게 뭐냐면은 주한미군과 북한의 위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위협이 사라지는 상황을 의미하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대폭적인 감축 이거를 요구해야지 그 다음에 자기들도 평화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비핵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래도 평화협정은 비핵화 단계가 완료된 다음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할 건 없다고 봐요. 다만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평화협정 하니까 모든 뭐 국민들께서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는 경계선 문제예요. 이 경계선 문제는요, 우리가 과거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도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길어진 거는 서해 해상 경계선, 북방 한계선에 합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면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그거를 갖다가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요, 평화협정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화협정의 또 다른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이게요, 1954년에 제네바에서 모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정전협정으로 끝나니까 평화협정 하는 논의를 하자고 그래서 내년에 제네바에서 만납시다 해서 갔더니 북한의 첫 번째 주장이 외국군 철수하라예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자기들이 또 그때만 해도 한국보다 북한이 전력이 훨씬 우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할 수 없다니까 판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정전협정 체결된 지 65년 이상 이렇게 끌어왔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화협정 하면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평화협정을 비핵화하고 이렇게 맞물려 놓잖아요. 그래서 비핵화 최종 전개 앞에 설정을 해놓으면은요, 비핵화를 안 하기 위한 구실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고, 아직도 약간 모호해요. 비핵화의 완료 단계라고 하는데 비핵화의 완료 이후라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라는 표현이 상당히 사실은 또 함정일 수도 있고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이유가 아니고 단계면 초기, 완료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모호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고 보고, 또 하나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경우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NLL 문제. 정전협정이 폐기되면 NLL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상 경계선을. 근데 그동안 지금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뭐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그러지만 그 뒤에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인정하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이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했을 때 순순히 새로운 해상 경계선 획정에 동의를 해줄 것인가? 그게 상당히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참 보면 현 정부의 이제 지금 정부에 있어서 국방, 우리 군이 이제 좀 흔들리고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와 함께 이 외교 부재를 지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외교가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한일 간에 그 일본 초계기를 뭐 우리 구축함에 그 사격 통제 레이더, 추정 레이더가 조준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지금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거 겹치면서 한일 관계가 정말 악화일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일 관계 먼저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외교 부재 부분을 말씀드리면, 한일 관계는 이 정부의 어프로치 자체는 좋아요. 역사 문제와 그리고 그 밖에 한일 간 협력 문제를 분리해서 병행하겠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역사 문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근데 협력 부분은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아베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역사 문제에서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강도 높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협력 부분을 등한시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제 외교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냐면은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과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비단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에서도 공조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뭐 글로벌 이슈에서도 다양한 협력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비핵화 협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북경 벌써 이렇게 갔잖아요. 중국을 4번이나 방문했잖아요. 북중 협력은 공고화되고 있는데 한미일 협력은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손해입니까? 한국의 손해인 거예요. 따라서 안보 협력이라든가 경제 협력은 해나가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경제 분야는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와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돼요. 중일 관계도 역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작년 10월에 아베 총리가 중국에 갔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이요 해외 시장에서 조인트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력을 갖고 다른 나라들을 제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소외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인식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는 게 아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외교 부재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심각해요. 이거로 설명하면 이게 시청자들께서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뭐로 보냐면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김정은도 경제 문제에 상당히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신년사의 한 70%는 경제예요. 그다음에 한 15%, 20%가 남북 관계.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대외 정책이에요. 근데 대외 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북중 관계를 제일 먼저 강조해요. 그다음에 북한과 쿠바 관계도 강조하고 북한과 동남아라든가 대외 지역을 강조를 해요.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썼죠. 우리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보세요. 역시 경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북 관계만 하셨어요. 외교는 없어요. 남북 관계만 쭉 하시고 한미 동맹이라든가 한중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 언급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비판은 좀 그렇죠. 비판은 이제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신 거고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심지어 북한도 동북아라는 커다란 구조적 틀 속에서 핵 문제나 이런 걸 풀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북한 문제를 보면서 세상을 보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제가 어제 했어요. 전혀 빠져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요, 저도 외교부에서 일을 해봤고 정부에서 그런 중요한 문서를 만들 때 과정을 알아요. 그러면은 각 부처에서 자기 의견을 내요. 그러면은 분명히 외교부에서는 어떤 안을 냈냐면은 한미 동맹이나 한중 관계나 한일 관계도 포함시키라고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탈락됐다는 거죠. 그런 문제고, 그럼 지금 한미동맹이 좋으냐? 아니에요. SMA도 협상도 지금 뭐 미뤄져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이요. 그것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거고요. 한중 관계도 보세요. 뭐 북한과 중국은 저렇게 밀착하는데 우리는 사드 보복도 아직 지속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해서 방향을 바꾸고 동북아에서 평화체제 이렇게 구축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도 중국은 제재를 해제 안 해요. 이거 풀어야죠. 한일 관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교 문제를 보면서 북한 문제를 봐야지 훨씬 더 문제가 잘 풀리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은 그렇고, 근데 이제 안보 전략서에는 또 뭐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안보 전략서는 우리 뭐 미일 중로 이 주변 강국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나요? 안보 전략서는 다 좋게 돼 있어요. 미국하고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이렇게 호혜적 포괄적 뭐 한미 동맹을 발전시킨다 돼 있고요. 중국하고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일본하고는 뭐 역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발전시킨다. 뭐 러시아하고는 뭐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그것만 읽으면요. 주변 사관과의 관계가 다 좋아요. 전혀 문제 노프라블럼이죠. 노프라블럼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한 가지 동맹과 관련해서는 약간 이 현 정부의 인식을 좀 드러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박근혜 정부의 그 국가안보전략서를 보면은요, 한미 전략동맹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 그리고 다양한 우주라든가 이런 동맹을 강화시키는 걸 전략동맹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략동맹을 발전시킨다고 했어요. 타이틀이. 근데 이번엔 뭐예요? 호혜적, 포괄적. 포괄적이란 건 이해가 돼요. 다양한 협력. 호혜적이란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 생각은 한미동맹에서 미국만 이해를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익을 봐야 되겠다. 과거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냐. 과거 뭐 주한미군들이 뭐 사고도 많이 치고 했을 때 소파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그런 90년대 시절, 2000년대 초반 시절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 사실은 호혜성이란 건 뭐 국제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의 그 위상을 볼 때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필요해요.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이 한국 쉽게 못 떠납니다. 한국이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미국이 포기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서로가 상대를 필요로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이 없으면 안보가 위태로울 정도예요. 하지만 미국이 한국 없다고 안보가 위태로워집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호혜성 문제는 과거의 문제다. 따라서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이러한 포괄적이라든가 전략 동맹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 이 단어 보고서는 아직도 옛날 그런 운동권 시절에 그런 걸 못 버리신 게 아닐까 하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방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각에 문제가 많죠. 철저하게 자기본이 미국본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외국 외신에 보도되는데 그게 거의 팩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1,000억 원 차이 정도까지 좁혀졌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틀어서 원위치가 됐다 사실상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1,000억, 2,000억 올려주는 것도 전 정부하고 좀 달리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신중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더 접점을 찾기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이제 한반도 안보 정세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그 단계적인 변수 중에 하나 2차 미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베트남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2차 미북 회담 전망. 뭐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 측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공식으로도 이야기하고 뭐 오프 더 리코드를 걸어서라도 이야기하는 거 비보도를 전제로 저도 뭐 그런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나타난 징후는 언제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이 열릴지 나타난 건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곧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일요일 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다음에 중국을 갔어요. 이 부분을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른 상태에서 했다 하면은 약간 또 어려운 새로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이야기처럼 무슨 회담이 곧 열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징후는요. 우리 정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안 하고 있다고 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이례적으로 침묵이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그걸 보고 시진핑을 비난하거나 김정은을 비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걸 보니까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마음 같아서는 말하고 싶은 여기까지 올라왔을 텐데 그래도 참 평상시 성향에 비춰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스캔들도 있고 국내 정치에서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잖아요. 하원이 예산을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 멕시코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예산을 안 줘요. 그걸 갖다가 지금 서로 싸우다가 예산 지원이 안 하니까 연방 정부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들 또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판을 깨지면 자기가 더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대화의 덫에 빠졌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준비 없이 나갔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안 하고서는 북한이 너희들의 신고 검증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면 북한이 안 해줄 수가 없었는데 그걸 안 받고 정상회담부터 덜컥하니까 그 다음에서 북한이 버티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북한과 대화가 깨지면 자기의 외교 정책에 실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화를 살려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아쉬운 그런 장면이라고 보는데 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문제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풀고 나가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안해야 될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소위 말하는 동결딜, 그러니까 핵 활동 중단시키고 장거리 미사일만 받아내면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는 미국 국민들도 성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착시 현상을 느끼면은 나중에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진다. 그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우리 신 박사님 모시고 저희 밀담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 얘기하면서 왜 ICBM이나 중거리 미사일만 제거해서는 안 되나. 단거리 미사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참 신 박사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중 벌써 45분이 지났습니다. 나눌 말씀은 주제는 더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교 국방 나누는데 이제 통일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통일 노선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이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현 정부의 이제 핵심 뭐 부서에 계신 분들이 성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결국은 아주 낮은 단계의 뭐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나요? 사실은 통일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고 있어요. 네. 어떤 방향을 거쳐서 갈 것인가. 네. 그것도 역시 비교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뭐냐면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통일 방안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교류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연합을 거쳐서 통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가안보전략서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평화 공존을 강조하는 거죠. 평화 체제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낮은 담배 연방제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거예요. 따라서 자유민주 통일이 아니면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은 뭐 이것을 뭐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극할까봐 담지 못하겠다면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 제대로 된 지침을 못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일각의 의구심,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뭐 그런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만 급하게 달아주신 분이 아주 애타게 달아주신 분이 있어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근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이. 뭐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시는 시청자들께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협상이 되면 안 되니까 저런 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안 하고 있다. 그게 자기의 외교적 성과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북핵 협상은요 가장 중요한 게 검증입니다. 여러분이 검증이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협상은 잘못된 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시설을 파괴하기 전에 미리 가서 샘플링, 시료 채취를 해서 과학적으로 핵물질이 얼마만큼 존재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검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제대로 된 회담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건너뛰는 협상을 하려고 지금 버티기를 시도하는데 아무튼 북한이 너무 노골적으로 요구만 하지 않는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밀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 관련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서 우리 신범철 박사님을 모시고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2주 뒤에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갖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조선일보 VOD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